케이프타운에서 남아공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된 거죠? 네,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가장 남쪽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죠. 서쪽에 대서양하고 동쪽에 인도양, 이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게다가 바다 쪽으로 큰 배들이 정박하기 좋도록 돌출된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춘 케이프타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건 언제였을까요? 대항해 시대죠. 네, 맞습니다. 너무 쉽게 맞췄어요. 공부 많이 했는데. 바로 15세기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1488년 유럽 최초로 케이프타운을 발견한 포르투갈은 이곳을 거쳐 동방으로 향하는 항로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때 무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자 포르투갈의 왕실은 케이프타운 남단에 있는 반도 지역에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아니, 기자님, 근데 왜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저 유럽에서 포르투갈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아프리카 서부해안 따라서 쭉 오잖아요. 네. 그럼 남쪽으로 내려오는 배들이 처음으로 이 동쪽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항해에 지친 사람들한테 인도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Cape of Good Hope. 이름 잘 지었네요. 네, 그러던 1652년 케이프타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죠?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케이프타운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인도 회사는 대항해 시대에 서유 유럽 국가들이 동방과 무역을 하기 위해 세운 회사인데요. 당시 유럽에서 인도까지 가는 여정이 너무 길었던 탓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는 케이프타운의 선원들이 신선한 식료품과 식수를 구할 수 있는 휴식처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약간 중간 기지처럼 만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코이코이족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코이코이? 코이코이족 외에도 케이프타운 인근에 또 다른 원주민 부족이 살았는데요. 이들 부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이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죠? 이게 부족 이름이 뭔지를 알아내라고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정답! 네, 지원 씨. 또 일론 머스크의 남아공 코인 하려고? 비트코이요. 일론 머스크의 고향이니까 비트코이. 와, 오답입니다. 아니요?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 아니에요? 정답. 네, 혜성 씨. 갑자기 마사이족이 생각이 나요. 마사이요? 아닌가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영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영화? 어디 영화요? 헐리우드 영화요? 정답! 예, 지원 씨. 부시맨.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맞췄대요? 콜라. 부시맨, 콜라병. 아, 부시네. 진짜 부시맨이 실존하는 부족이었어? 그런데 사실 부시맨이라는 이름은 사실 백인들의 시각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풀이라는 뜻의 부시와 맨을 합쳐서 수풀에 사는 사람이라고 비하한 그런 유럽인들의 시각으로 부시맨의 사실 정식 명칭은 산족입니다. 산족. 들어봤어요. 그래서 케이프타운 인근에는 코이코이족과 산족이 오랫동안 이 수렵과 목축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죠. 문명 발전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럼 이제 교수님, 어쨌든 케이프타운에 그럼 처음 백인들이 이제 막 정착하려고 하는 건데 원주민과의 사이는 어땠나요? 네, 처음에는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등 상호적인 어떤 우호 관계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네덜란드 정착민들에게 키우던 소와 양을 이렇게 주는 대신 또 담배와 구리선 등을 얻어냈죠. 그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네덜란드어로 농부라는 뜻의 보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우와. 네. 지금부터는 네덜란드 정착민을 보어인으로 통칭하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원주민들과 이 보어인들 사이에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사이가 좋을 리 없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백인들이 자꾸 뭔가를 뺏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호인들이 농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값싼 노동력을 구하려고 노예들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휴. 이렇게 케이프타운의 노예 제도가 정착되자 원주민들은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죠. 그리고 보호인들의 노예로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잔혹한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보호인들에게 시달리던 케이프타운의 원주민들을 또 한 번 큰 고난에 빠뜨리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유럽인들이 왔나? 네,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아, 네. 영국. 당시 전 세계로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던 영국은 1795년 9월 케이프타운을 공격하는데요. 이후 케이프타운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영국은 이곳을 영국령 케이프 식민지로 선포합니다. 혼났구나. 교수님, 그러면 먼저 이 케이프타운을 점령했던 네덜란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때부터 약 20년 동안 케이프 식민지의 통치권을 두고 네덜란드와 영국의 갈등과 싸움이 있었는데요. 과연 동안요? 네,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영국이 이겼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싸움의 승자는 영국이었습니다. 이 일로 1814년 네덜란드는 영국에게 무려 2,700억 원을 받고 케이프 식민지를 영구적으로 양도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먼저 털을 잡았던 보호인에게 영국이 곱게 보이진 않았겠죠. 게다가 잇따른 영국의 정책들은 보호인들의 반감을 더 크게 키우게 됩니다. 뭐죠? 하나는 영국이 1822년 케이프 식민지의 공식 언어를 영어로 채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보호인들은 네덜란드어에서 독자적으로 변화해온 아프리칸스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가 되면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언어가 갑자기 바뀌면. 그리고 이 보호인들의 반발에 불을 지핀 또 한 가지는 바로 영국이 노예 해방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1833년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된 영국은 케이프 식민지에도 본국의 법을 적용해서 노예를 해방하는데요. 그 결과 1834년부터 약 3만 5천 명의 노예들이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럼 많은 흑인 노예를 거느리고 있던 보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싫었겠네요. 그렇죠. 보호인들은 이렇게 노예들을 해방하면 자신들의 노동력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국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뭐야? 바로 영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 약간 그냥 독립하는 가버려요? 건가요? 네. 이렇게 1835년에 시작된 보호인들의 대이주를 그레이트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호인들은 남아프리카 대륙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원래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불쌍해. 네, 심지어 보호인들은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기로 한 것인데요. 나라를 건설을 한다고요? 보호인들은 케이프 식민지 북쪽에 오렌지 자유국과 트란스발 공화국, 나탈 공화국을 세우는데요. 영국은 처음에 이 나라들의 자치를 인정해줬지만 이후 땅을 탐내고 나탈 공화국을 침략해서 빼앗아 버립니다. 복잡해졌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보호인들과
영국인들의 갈등이 더 크게 촉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죠? 1880년에 일어난 보호전쟁입니다. 보호 전쟁. 들어갔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보호인들과 영국인들의 갈등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맞아요. 처음엔 영국이 손쉽게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국에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한 영국과 달리 보호인들은 대부분 평범한 농부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군복이 제대로 된 게 없네. 하지만 남아프리카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형지물에 밝았던 보호인들은 게릴라 작전으로 영국군에 맞서게 되죠. 와우. 게릴라로? 그러자 예상과 달리 패전을 거듭하던 영국은 본국에서 45만의 대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02년 보호전쟁은 영국의 최종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보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남아프리카를 하나로 통합한 후에 1910년 영국과 보호인들의 합의로 남아프리카 연방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남아프리카 연방의 국가 원수는 영국의 군주로 정해졌죠. 하지만 영국이 남아프리카 연방을 통치하는 데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남아프리카 연방에는 영국인들보다 보호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인구수에서 밀리다 보니 보호인들이 영국 정부에 반발하면 통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결국 남아공에서 보호인들을 우대하기 위한 한 가지 정책을 시작한 것인데요. 백인 우월주의를 한 그때 거예요. 나오나요? 바로 아파르테이트입니다. 아파르테이트는 아프리칸서로 분리 또는 격리를 뜻하는 말로 백인과 흑인 그리고 그 외 유색인종 즉 서로 다른 인종끼리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호인들을 우대해주기 위해 영국이 사실상 시작한 정책이었죠. 영국이 시작한 거였어요? 하여튼 피터십 다 불러야 돼 진짜 오늘. 피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쨌든 뭐 교수님 그 아파르트헤이트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 백인 거주 지역을 따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이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통행법을 시행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차별 정책은 바로 흑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연방의 인구는 흑인 원주민이 약 68%, 백인이 약 21%, 그 외 유색 인종은 약 11%로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이 정책에 따라 전체 인구 중 21%에 불과한 백인들만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원주민들의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 없애버린 거네요. 그렇죠. 불공평해. 결국 이런 아파르테이트 정책으로 인해 남아프리카 연방은 영국인과 보호인, 소수의 백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34년부터 영국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자치를 허용하면서 영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러면 보호인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네요? 그러게. 맞습니다. 그 결과 1948년 치러진 총선에서 보호인들로 이루어진 국민당이 더 강력한 아파르테이트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됐죠. 그리고 국민당은 투표권이 있는 보호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남아프리카 연방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더욱 강력한 아파르테이트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투 자치법이었습니다. 반투? 이 정책은 흑인들을 남아프리카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지역으로 대규모 강제 이주시키는 것인데요. 야 너무한다. 저거 어떻게 해? 아. 이때 흑인들을 이주시키는 지역을 반투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아 근데 뭐 한 곳에 밀집돼 있는 게 퍼져 있네. 예, 반투스탄은
남아공 전체 영토에 비하면 13%에 불과했죠. 아이고. 그런데 이곳에 남아프리카 연방에 사는 흑인 원주민 전체 인구 중 무려 3분의 2를 여기에 다 몰아넣었는데요. 모여가지고.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갑작스럽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 이 좁은 지역에서 밀집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 이 흑인 원주민들은 보호인들이 반투스탄으로 가라고 했다고 그냥 간 거예요? 네, 처음엔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의 한 가지 제안을 듣고 따르게 되는데요. 제안? 네, 바로 반투스탄을 흑인 원주민들의 독립된 지역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네, 이 정책에는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독립된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남아프리카 연방의 국민이 아니겠죠. 남이죠, 남. 그러니까요. 케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민으로서 받을 교육과 복지, 의료 등의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원주민들 입장에선 원래 자기 나라였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와, 황당하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는 이렇게 반투스탄과의 경계 지역에 공장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반투스탄의 흑인들을 외국인 노동자 취급하며 노동력을 착취했죠. 너무 화나요. 힘이 없잖아. 이렇게 반투스탄은 물과 전기, 교육과 의료 혜택 등에서 제외된 빈민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흑인들은 그냥 무조건 전부 다 반투스탄으로 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정부가 미처 이제 이주시키지 못한 흑인들은 도시 인근 지역에 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럼가처럼 됐겠죠. 그렇습니다. 보호인들이 저쪽은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흑인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극빈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시 부모에게 버림받은 흑인 아이들이 급증했는데요. 버림받았다고? 그냥 길에서 자고 있는 건가요? 이 고아가 된 흑인 어린이들은 이 공원이나 폐차장, 심지어 배수관 등 아무 곳에서나 쓰러져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휴, 애들이 무슨 죄야. 증오를 안고 살아가겠네. 그런데 도시에서 흑인들을 억압하는 것은 또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네, 도시의 모든 시설이 흑인 전용과 백인 전용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 사진은 기차역 앞에 있는 표지판인데요. 왼쪽에는 이 비백인들 전용, 영어로는 비유럽인 전용 이렇게 쓰여 있죠. 그냥 계단조차 분리가 돼 있었다고요? 네. 이 밖에도 버스, 구급차, 도서관, 해변 등 모든 시설에 흑인 전용과 백인 전용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저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저기는 이제 백인만 앉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아, 그래서 흑인은 저 바닥에 앉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치사하네. 저는 저 어렸을 때도 그거 기억해요. 어렸을 때 마트 이런 데 가서 계산할 때는 백인들이 이쪽 가고 흑인들이 이쪽 가고 화장실도 그래요. 아니, 앤디 씨 어렸을 때도 아파르테이트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꽤 저 최근까지 있었던 거네요? 되게 최근 나왔던 일이에요. 예. 게다가 아파르테이트 정책 하에서는 흑인과 이 백인의 결혼은 물론 성관계까지 금지되었는데요. 예?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백인의 피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 심각하네. 심지어 이미 결혼한 사람들마저 강제로 이혼을 어머. 시켰습니다. 에이, 그 정도? 무슨 말이 마음이- 되나? 에이, 진짜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네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흑백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그 자체가 흑인하고 백인하고 사이에 나오면은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남아공 출신인데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범죄 덩어리다. 그래서 born a crime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네. 가네요.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강력한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남아프리카 연방은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뭐 다이아몬드 때문인가요?
예, 이 풍부한 이 광물 자원을 눈여겨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의 이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몰려든 것이죠. 덕분에 남아공은 1960년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백인 이민자들은 연간 약 25만 명 가까이 늘어날 만큼 부와 권위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겠다. 반면 흑인들은 이런 경제 성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며 또 백인과의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아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고 남아프리카 연방 흑인들의 운명을 뒤바꾸기 위해 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오, 드디어 등장하시나요? 네, 바로 남아공 흑인 해방운동의 상징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애기 때 애기 때 사진이네. 진짜 귀여웠네. 아 개구쟁인데. 네, 이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남아공 시골 마을의 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년생. 네, 18년생. 당시 그는 족장의 아들로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흑인 전용으로 제공된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아마 자신이 법을 전공한다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흑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인권 변호사를 꿈꿨나 봐요. 네, 그래서 만델라는 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1952년 34살이 되던 해에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인 법률 사무소를 열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최초로 흑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최초는 항상 힘들잖아요.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맞습니다. 이 만델라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도 차별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매번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증명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거나 심지어 만델라를 재판장에서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이 1960년 이 변호사로서 흑인들을 위해 이렇게 묵묵히 활동해오던 만델라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남아프리카 연방 역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로 요하네스버그에서 벌어진 샤퍼빌 학살입니다. 당시 흑인들은 아파르테이트 이 정책 때문에 어딜 가든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백인들이 살던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불신 검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신분증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시로 걸음을 멈춰야만 했는데요. 만약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두고 왔을 때는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경찰서에 연행되고 폭행당하게 됐죠. 이처럼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1960년 3월 샤퍼빌의 흑인들이 경찰서 앞에 모여서 신분증을 태우며 사건이 시작됐죠. 그리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니 경찰들에게 자신들을 잡아가라며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처음에는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위가 이어지면서 규모가 2만 명까지 확대되자 결국 경찰들은 흑인 시위대를 진압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포를 강압적으로 했어요. 하는구나, 진압을. 이 백인 경찰들은 흑인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을 발포하거나 곤봉을 휘두르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파르타이드 정책하에서 흑인은 아예 시민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무자비한 진압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69명의 사망자와 약 18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전까지 무심했던 국제사회가 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이런 심각한 흑인 차별 실태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60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에게 인종분리와 차별 정책을 멈추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아파르테이트 및 인종차별 정책을 포기하기 위해 평등을 바탕으로 인종 조화를 이루는 조치를 시작할 것을 남아프리카 연방정부에 촉구합니다. 아파르테이트를 빨리 폐지하라는 거네요. 네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그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는 뭐 어떤 식으로 대응했나요? 네,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의 이런 압박 속에서도 남아프리카 연방정부는 아파르테이트를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남아프리카 연방정부의 총리였던 헨드리 페르브루트는 우리는 화강한 벽처럼 버틸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걸로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정책을 기득권을 해가지고. 유지하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찝찝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들었으니 책임감도 좀 느껴졌을 거고. 네, 맞습니다. 영국 정부도 시간이 지나서 1960년대가 되자 인권의식이 발달하게 되고 남아프리카 연방의 그 아파르테이트를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아프리카 연방은 이에 대응해 1961년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바로 이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남아공 역사가 생각보다 짧네요. 네, 이렇게 남아공이 국제사회와 적대하고 아파르테이트를 고수하자 누구보다도 분노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앞서 설명드린 넬슨 만델라 씨. 만델라. 네, 넬슨 만델라. 맞습니다. 만델라는 고심 끝에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네. 바로 흑인들과 함께 무장 투쟁에 앞장섰는데요. 이에 그는 1962년 44살의 나이에 민족의 창이라고 하는 뜻의 무장 조직을 설립합니다. 단체를 만들었구나. 이 무장 조직, 이 음코토의 시즈회가 만들어지자 만델라는 펜 대신 총을 들고 직접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외국을 돌면서 총기, 박격포, 지뢰 등 다양한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또 당시 무장투쟁을 통해서 흑인을 해방시키겠다는 이 만델라의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수동적 저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비폭력은 헛된 전략이며 그걸로는 백인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폭력은 아파르테이트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살벌한데요? 네, 그렇죠. 이처럼 이 결연한 의지를 다진 만델라는 자신이 이끄는 민족의 창과 함께 남아공의 주요 시설들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발전소와 송전탑, 관청 등의 폭탄들을 터뜨렸죠. 그러자 남아공 정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흑인 시위대들은 있었지만 이처럼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일으킨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남아공 백인 정부는 민족의 창을 테러 조직으로 규명하고 그들의 수장인 넬슨 만델라는 1급 수배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지금 넬슨 만델라가 무장 조직을 이끌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지명 수배자가 된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만델라는 신분을 위장하고 도망 다녔지만 결국 남아공 연방정부에 체포되고 맙니다. 네, 그 이후 긴 재판 끝에 1964년 당시 46살이었던 만델라는 국가 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남아공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었던 로벤섬에 수감됩니다. 진짜 외딴 섬이네. 네, 이 로벤섬은 케이프타운 항구에서 떨어진 이 망망대해에 있는 섬으로 주변 파도가 험해서 탈출은 꿈도 못 꾸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파르테이트에 저항하던 흑인들이나 정치범들이 대다수 갇혀 있었는데요. 만델라는 이곳에서 작은 창문과 초라한 침구만 있는 비좁은 방에서 지냈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만델라 역시 흑인 해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는데요. 이를 위해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편지를 통해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아파르테이트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편지. 이렇게 그의 이런 노력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1980년 서양의 한 언론인이 만델라를 해방하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게 됩니다. 옥중 편지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이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만델라 석방 캠페인을 여는데요. 그 결과 만델라는 1983년 유네스코에서 주는 시몬 볼리바 국제상을 비롯해 수많은 인권상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요? 네. 와, 감옥에서 상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이 만델라가 감옥에 갇힌 동안에도 흑인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럼 당시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외치는 흑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70, 80년대 같은데 느낌이? 어떡해. 아니, 너무해. 야 이러면은 아니 시위도 본격화될 것 같아. We have the very strong feeling that they are here to kill us. 그러니까. 진짜. 수감 생활이 길어지니까 빨리 해방시켜라고. 그치, 만델라를 위해 또 싸우는 거죠. The freedom-loving people of this our tragic land, in the full confidence that you will carry on the struggle for freedom.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진짜 큰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와. 그렇죠. 그리고 이를 통해 만델라는 더 이상 무장 조직의 수장이 아닌 남아공 흑인 해방의 지도자이자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만델라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게 되자 당시 남아공의 백인 대통령이었던 피터 빌럼 보타는 만델라에게 한 가지 협상을 제안하는데요. 뭐였을까요? 당신이 나서 이제 석방시켜줄 테니까 시위를 좀 막아달라, 진압해달라. 네, 과연 규현 씨 말이 맞을지 당시 상황을 각색한 대화를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금 남아공에서 매일 흑인들의 시위 때문에 거리가 불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흑인들에게 시위를 멈추라고 말해준다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소. 아니, 그것보다 아파르테이트 철폐가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가 아니라면 어떠한 조건도 받지 않겠습니다. 남아공 흑인의 자유와 나의 자유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네,
흑인들의 시위를 멈춰달라는 남아공 대통령의 요청에 만델라는 이를 거절하고 종신령을 선택한 것인데요. 와. 이 일로 만델라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범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더 영웅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만델라가 유명해질수록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이는 곧 만델라를 해방시키라는 외침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1988년 만델라가 감옥에서 70세 생일을 맞았을 때는 그의 석방을 기원하고 생일을 축하하는 대규모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죠. 콘서트요? 와, 감옥에서 콘서트 했다. 그리고 이 콘서트는 BBC를 통해서 11시간 동안 67개국에 생중계되면서 무려 6억 명의 시청자가 함께 지켜봤죠. 와. 결국 콘서트 이후 만델라를 석방하라라고 하는 여론이 전 세계에서 빗발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남아공 정부도 그냥 이게 모른 척하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네, 지원 씨 예상이 아주 잘 맞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아공 정부는 결국 만델라를 석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와, 드디어. 1990년 2월 만델라는 무려 27년 6개월 일수로는 9,376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와, 마음이 너무 아프다. 2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을 통해 다수의 유색 인종을 통치해온 남아공에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온 유혈 사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저는 소웨토로 돌아오게 되어 가슴이 설렙니다. 새롭게 탄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 간 혐오와 아파르테이트로 인해 발생한 의심을 없애고 모든 시민들에게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약속해야 합니다. 뭔가 짠한 감동이 있네요. 네. 이 연설을 마치고 만델라는 흑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그는 당시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프레드릭 데클렉과 협력해서 흑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의 대표가 참석하는 민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백 연합정부를 수립하는데요. 이때 흑백 연합정부에서는 새로운 헌법을 작성했습니다. 그중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흑인의 투표권. 네, 바로 지금 교현 씨 지적해 주셨듯이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통과됩니다. 아 근데 93년이면은 아니 사실 지금이랑 되게 엄청난 뭐 100년 전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남아공에서 흑인들은 투표권도 없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흑인들의 인권이 오랫동안 존중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불과 30년 전인데. 네. 결국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서 넬슨 만델라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와. 옆에 있는 사람이 만델라를 도왔던 남아공의 대통령 데클레르크입니다. 데클레르크 역시 이 아파르테이트 철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서 만델라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죠. 그리고 마침내 1994년 4월 27일 남아공에서는 처음으로 흑인들도 참여하는 민주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이 돼요? 네. 진짜 드라마틱하죠. 네, 이후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약 80년간 이어져 온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와. 그럼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그 이후의 행보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부 백인들은 만델라가 백인들에게 보복을 할 거라고 좀 우려스러운 걱정도 했죠. 사실 만델라 행보는 그러나 완전히 달랐습니다. 용서와 화합을 선언한 건데요. 네. 이런 용서와 화합의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만델라가 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백인들도 정부에 많이 참여시키나요? 네, 그건 바로 국기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아, 국기. 네, 보시다시피 남아공의 이런 현재 국기는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후에 새롭게 채택한 것인데요. 이 국기의 이 색들은 이 다양한 색들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전쟁과 피, 그리고 이 녹색은 자연, 파란색은 바다, 그리고 노란색은 남아공의 중요한 대표 광물인 금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검정색은 흑인을, 이 하얀색은 백인을 의미하죠. 백인?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후 국기를 바꾸면서 남아공은 네모 국가다라고 말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남아공은 다인종 국가다.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정답. 규현 씨. 남아공은 다채로운 색깔의 국가다. 규현 씨 근접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 정답. 정답 아니야. 아니, 근접했습니다. 정답. 네. 그 남아공은 레인보우 네이션입니다.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네이션. 앤디 씨 정답입니다. 무지개. 네, 무지개. 정답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품은 국기는 남아공이 지독한 인종차별에서 벗어나 앞으로 다양한 인종과 사상을 모두 존중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만델라의 포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럼 만델라는 남아공의 화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네, 이 만델라는 흑인과 이 백인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스포츠를 이용해 흑인과 백인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려 했죠. 뭐지?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는 백인들만 배울 수 있는 이 럭비는 흑인들에겐 증오의 대상으로 남아공 럭비 대표팀이 다른 국가와 경기를 하면 상대팀을 응원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델라가 1995년 흑백 화합의 상징으로 럭비 월드컵 개최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럭비 월드컵 유치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는데요. 와. 아파르테이트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온 남아공은 이 올림픽 등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럭비 월드컵 유치권을 따냈다는 건 이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대단한 점은 남아공이 당시 럭비 강국이었던 뉴질랜드를 꺾고 극적인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진짜. 이건 만델라가 남아공의 럭비팀 주장에게 트로피를 주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왜 화제가 된 것일까요? 백인이랑 흑인이랑 같이 싱글해서 그런 의미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만델라는 흑인들에겐 증오의 상징이었던 럭비 대표팀의 초록색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나와서 직접 백인 주장에게 우승컵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남아공에는 사실상 더 이상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아닌 화합과 평화가 존재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모습이었죠. 감동적이네요. 너무 좋은데? 뿐만 아니라 이 럭비 월드컵으로 남아공은 약 1,80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740억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까지 창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고 흑백 간의 화합을 강조한 남아공에는 어떤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이제 서로 잘 지낼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무역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고 다른 나라들과.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회복하게 된 남아공은 다시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1%까지 추락했던 경제 성장률이 만델라 집권 후에는 4%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경제 생산률 1위를 달성하며 명실공히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쌓여왔던. 네, 바로 아파르테이트가 폐지된 지 약 30년이 흘렀지만 흑인들의 빈곤은 여전히 풀지 못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공의 2023년 4분기 실업자 수는 무려 789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야, 저 4분기만. 네. 심각한 건 사실상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흑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남아공의 빈부 격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케이프타운의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좌측은 흑인들이 주로 사는 빈민가로 건물들이 빼곡하게 있고요. 이렇게 우측은 백인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죠. 와, 극명히 갈린다. 다른 나라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예 국경 같아요. 그렇죠. 저 모습이 케이프타운 공항에 이렇게 위에서 쫙 내려가면 딱 한눈에 딱 들어와요. 저게. 진짜로요? 예, 극렬하게 드러나는데 그만큼 가까이 극명하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딱 보여요. 그러니까 케이프타운이 저렇게 서로 대조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케이프타운 한 전택이 원래가 부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최고 비싼 집 482억. 근데 다른 빈민초구인들은 그 거래 대금을 보면은 한 30만 원대 정도 되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차이네요. 네. 교수님, 그 아파르테이트가 폐지됐는데도 이 남아공의 경제 성장이 흑인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남아공의 인종 비율은 흑인이 약 82%, 백인이 8%, 인도인 2%, 그리고 그 외 유색인이 한 8%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 소득의 대부분이 약 8%밖에 되지 않는 백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남아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남아공은 이렇게 심각한 빈부격차를 뭐 해결할 수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을 단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꼽는다면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파르테이트가 철폐된 후에 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이 주축을 이루며 만델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흑인 대통령이 줄곧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흑인 정부는 흑인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펼쳤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시행된 법이 국가에서 공무원을 선출할 때 흑인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이전까지 아파르테이트로 인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흑인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의 작은 일은 물론 큰 일까지 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비전문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안 굴러갈 것 같은데. 네.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처럼 단기간 흑인 사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은 안타깝게도 남아공 정부가 더욱 무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소수의 흑인 엘리트나 정치인들에게만 집중되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흑인들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 빈민가의 흑인들은 제대로 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흑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남아공에서는 흑인과 흑인 사이에서도 계급과 빈부가 나누어지는 새로운 사회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앤디 씨, 이때 흑인 우대 정책 펼쳐질 때 막 백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때 남아공 백인들이도 상황이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백인들이만 사는 슬럼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남아공의 빈부 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 불이 다 꺼. 전력난이야? 왜 정전이지? 정전이시죠? Blackouts, load shedding. 아, 단전하는 게 있어.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어? 이게 뭐야? 저기? 에이, 이거는 켜줘야지. 아이씨. 어머. 전체에서 시간대별로 정해가지고. 아니, 저거 어떡해? 아니 왜 이렇게 전력난이 심해? 상상이 안 가죠. 현재 남아공 최악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전력난의 모습입니다. 남아공에서는 2008년부터 단전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와, 근데 요즘은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건데요, 갑자기? 그 이유는 과거 국가 전체 전력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화력 발전 시설이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누적되기 아니, 때문입니다. 저게 말이 되나? 그래서 남아공에선 갑작스럽게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 되는 걸 막기 위해 시간대를 이렇게 나눠서 단전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기 끊기는 거랑 교수님 빈부격차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렇게 대규모 단전이 지속되면 치명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단전 때문에 각종 산업체들과 공장들은 하루에 가동하는 시간을 몇 시간씩 줄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사람 역시 줄일 수밖에 없겠죠. 마트에다가 우와, 진짜? 갑자기 마트 내려가니까 그런 냉동식품 이런 거 다 그렇지. 버려야 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엄청 힘들 그렇죠. 거고요. 또 남아공 중앙은행은 하루에 최대 12시간까지 운영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에 무려 640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아공의 국가 부채가 점점 쌓여가게 되면서 빈부격차를 해결할 길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남아공이 경제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빈부격차를 더 부추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남아공의 11대 대통령으로 역임한 제이콥 주마라는 인물입니다. 제이콥 주마. 사실 이 제이콥 주마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인물인데요.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와 이 부통령 시절 무기를 사들이는 뇌물 수수를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스캔들 외에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또 있었는데요. 아파르테이트의 폐해로
어린 시절 제대로 교육받은 기간이 초등학교 5년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뭐 사실 뭐 학력이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냥 이분이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이 될 수는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이 제이콥 주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건 결과적으로 흑백 갈등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이콥 주마는 아파르테이트 당시에 10대 때부터 흑인 해방을 외쳤던 인권 운동가로 10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 순장 같은 거구나.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 후에 넬슨 만델라의 후계자라는 이런 별명까지 얻게 됐죠. 하지만 제이콥 주마는 점차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만델라와는 좀 다른 노선을 걷게 됩니다. 특히 아파르테이트 시절 축적한 백인들의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크게 달랐는데요. 만델라를 비롯해 그의 의견을 좀 따랐던 흑인 정권이 백인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은 것과 달리 제이콥 주마는 백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흑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백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친 건가요? 이렇게 빈곤의 고통을 받던 흑인들, 당연히 제이콥 주마를 지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근데 이렇게 뭐 스캔들이니 뭐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남아공의 미래가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혜성 씨 예상대로 대통령이 된 제이콥 주마는 심각한 이 만행을 저지르며 남아공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바로 인도 출신의 구타 형제와 결탁해서 남아공 역사상 최악의 부패 게이트를 벌인 것입니다. 어우, 싫다. 어우, 싫어. 이들은 남아공에 정착한 인도 이주민으로 컴퓨터 관련 이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저에게 모자예요. 그러던 2002년 부통령이었던 제이콥 주마가 한 사교 행사에서 구타 형제를 만나며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후 이 제이콥 주마는 구타 형제에게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형제들은 이 광업과 금융업 그리고 건설업, 미디어까지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 결과 이 남아공 사업의 상당수가 이 구타 형제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구타의 형제는 제이콥 주마에게 이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을 주었을까요? 돈을 줬겠죠. 네, 구타 형제는 이 제이콥 주마가 이 선거 운동을 할 때 헬기와 이 숙소 등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 자금? 한마디로 구타 형제가 남아공의 킹메이커가 된 셈이죠. 지금 그럼 대통령이 된 제이콥 주마가 구타 형제에게 뭐 또 대가를 지불을 했을 텐데요. 뭐 좀 더 큰 걸 받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된 주마는 구타 형제들에게 많은 이권을 몰아주는데요. 구타 이 형제 소유의 사업체들은 입찰 경쟁에서 무조건 낙찰을 보장받거나 독점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죠. 완전 정경유착이네. 그중 가장 심각한 사건은 전력과 연관이 깊습니다. 아, 저 사람들 때문이네요, 전력난이. 이렇게 남아공에서는 국영 전력 회사인 에스콤이 전체 전력의 90%를 공급하는데요. 90%. 심지어 회사의 계약을 오직 구타 형제가 소유한 회사와만 체결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부정부패로 치러진 계약 금액이 무려 1조 1,8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에스콤은 경영 부실이 발생하며 약 32조 원 규모의 빚을 지게 됩니다. 누가 구타 형제 뭐 이렇게 안 죽였나요? 뭐 냅뒀나요, 진짜? 곧 구타당한데. 그런데 제이콥 주마가 불러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콥 주마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남아공 국고에서 손실된 금액이 총 40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나라 망하겠는데요? 와, 빨리 이 사람의 최후를 알려주세요. 근데
결국은 감옥 가긴 가는데 15개월밖에 안 갔어요. 15개월이요? 네. 넬슨 만델라 27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제이콥 zuma는 흑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그 제이콥 zu마 응원하는 사람들이 큰 데모해가지고 나라가 엄청 피해를 받았어요. 데모를 했다고요? 네, 그때도 LG랑 샘성 다 훔쳐갔어요. 아유. 정말 국가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아파르테이트에서 비롯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빈부격차와 부패한 흑인 정권으로 인해 남아공에선 또 다른 문제가 깊어지는데요. 바로 높은 범죄율입니다. 뭐야? 어머. 같은 어머. 아니, 저 사람들 다 같은 팀이었어. 외제차 사업이 안 가? 외제차다. 외제차 탄다. 어? 어머. 애기 훔쳐. 어머. 뭔데? 직원이잖아. 애를 들고 간다고? 못 보겠어. 어떡해. 어머. 이렇게 빈부격차와 가난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범죄로 내몰리게 됐고 그 결과 남아공의 도시들은 손쉽게 범죄에 노출됩니다. 나 말이 안 나오려고 그래. 그냥 무법도시인데요? 네. 이처럼 남아공에서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강도나 인신매매가 벌어진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남아공이 세계에서 범죄 지수가 높은 나라 이 3위에 랭크가 돼 있고 성폭행 비율도 굉장히 제일 높은 나라에 뽑혀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범죄 지수가 높은 도시 1위부터 5위까지가 남아공이 전부 차지한 상황입니다. 남아공도 심각하네, 치안.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문제다. 어떻게 살아? 그러게. 그런데 이 남아공의 범죄율을 높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또 있어요? 바로 도시에 있는 수많은 범죄 조직, 갱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 좌절감에 빠진 이 빈민들은 손쉽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갱단에 빠지게 되죠. 특히 갱단의 활동은 남아공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현실 도피의 수단이자 좀 낭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네. 이런 현상 속에서 1990년대 초반 남아공에는 10만 명 이상의 갱이 활동했고요. 케이프타운에만 약 130개의 갱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이 남아공은 갱스터 파라다이스다라는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불법 마약 거래까지 일삼았는데요. 이 때문에 남아공 젊은이들은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 여파로 폭력 범죄가 증가하거나 마약을 사기 위해 도둑질을 저지르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됐죠. 이처럼 갱들은 강도와 성폭행, 살인 등 끔찍한 범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아공의 범죄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갱단의 범죄가 더 큰 문제로 이어졌는데 바로 갱단을 잡기 위한 민간 무장 조직이 등장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은. 그래. 이런 민간 무장 조직은 마약 상인들을 죽여라 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죠. 근데 경찰들은 뭐하고 민간인들이 그래요? 네, 지원 씨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남아공의 이 범죄율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 바로 경찰 공권력이 무너진 데 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철폐 후에 흑인 우대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찰 공권력 또한 대부분 백인에서 흑인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아파르테이트 체제에서 기본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흑인들로 단번에 그 자리를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무능한 경찰들은 오히려 범죄 조직과 협업하면서 더 부패하게 되었고요. 또 이때 흑인 우대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기존의 경찰들이 범죄 조직에 흡수되는 최악의 부작용까지 벌어지게 되기도 하죠. 승질 뻗쳐서 정말. 이렇게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자 남아공에선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민간 보안업체들이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민간 보안업체 수는 지난 10년 동안 약 31%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현재 남아공에서 민간 보안관은 약 270만 명 이상으로 남아공의 경찰관 수가 약 15만 명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군인 경찰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어느 정도 치안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돈을 받고 일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누구 지켜달라고 한 사람을 지켜주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처럼 민간 보안업체의 힘이 강해지자 경찰의 공권력은 점점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아공은 총을 이렇게 드러내도 불법이 아니에요? 아, 총기 소유가 자유예요, 남아공. 수백만의 그 불법 총기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고 또 돈을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총기들도 있고. 그거부터 없애야 되겠는데? 근데 또 자기를 또 지켜야 되니까 안 없어져. 총이 있어야지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서. 이처럼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한 후에도 좁혀지지 않는 흑백 간의 이런 빈부 격차와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공권력 상실 그로 인한 심각한 이런 범죄율 때문에 여전히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결과 17분마다 한 명씩 살인이 발생하며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우리나라에 너무 예쁘고 너무 볼 게 많고 너무 할 게 많아서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